안녕하세요. 저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 길 이렇게 와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아깝지 않게 타이트하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야기는 올해 제약바이오가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과연 내년에도 수익률이 좋을까 이 측면이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들어갈 때 우선은 글로벌을 먼저 보자 하면서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시계열 데이터이고요. 위에는 이제 주가 측면이고요. 밑에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매크로 조금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언제 제약바이오가 좋았는가 히스토리컬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13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 실질금리가 올라갈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 주시면 그때 이제 마침 제약바이오 내에서 항체약품이 대형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크게 아웃퍼폼을 했다. 이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최근입니다. 2020년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또 부각이 되면서 이때로 한번 제약바이오가 1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3년에서 4년 동안 글로벌 바이오가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내년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가장 큰 거는 이제 여기 금리이고요. 결국에는 바이오는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바이오텍들은 외부에서 이제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땡기기 때문에 할인율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조금 높아지게 되면 이제 기업들 간의 M&A나 아니면 이제 임상단에서 투자하는 게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이제 가장 볼 포인트이고요.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면 글로벌 바이오도 대세적으로 다시 한번 좋아질 사이클이 올 수 있겠다라고 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넘어오면요.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를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인데요. 국내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시계열 데이터이고요. 3번에 걸쳐서 레벨업을 해왔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2015년이고요. 이때 한미약품이 대형 기수출을 하면서 섹터의 합산 시가총액이 75조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17년이었고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출시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이때 이제 섹터의 시가총액이 150조 원까지 높아졌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요 CDMO라는 생산 비즈니스로 글로벌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5조 원까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정고점을 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섹터 시가총액이 한 230조에서 40조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좋았기 때문에 PER 멀티플도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좋을 건가라고 보면 내년에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밸류체인의 레벨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세 번의 레벨업 구간은요. 신약 밸류체인이 개발, 생산, 판매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개발 측면이든 생산 측면이든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요번에 오는 사이클은 개발, 생산, 판매가 다 레벨업이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내년 말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 300조 원까지 섹터의 합산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조적인 이렇게 바이오가 좋아지는 성장기에 항상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같은 아시아 제약 국가인 뭐 일본 그리고 중국의 사례인데요. 일본을 봐주시면 이제 1990년대 말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토픽스 제약 지수가 토픽스 전체 이제 지수를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다케다 제약이 처음으로 이제 악토스라고 미국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출시를 합니다. 딱 우리나라 지금이랑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올해 8월부터 바이오가 주가가 좋았고요. 저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건 유한양행의 FDA 요 승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일본도 마찬가지인 순간이었고요. 이때부터 제약바이오의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판매 쪽으로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국을 보시게 되면 중국은 2019년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중국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베이진이라는 제약사가 브루킨사라는 의약품을 미국에 출시를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었습니다. 중국 제약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섹터가 한번 이제 레벨업이 되어가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PER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는 이제 바이오가 프리미엄을 받는다인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제약바이오가 국내 제약바이오가 좋을 텐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이제 실적으로서 돌아오는 건 EPS가 이제 생산 개발 판매 측면에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이제 안정화 장기적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큰 산업 관점에서 바이오가 내년에도 좋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개발, 생산, 판매 요 세 가지 측면 중에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판매이고요. 두 번째가 개발이라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제약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요, 이제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에서 이제 그 미국이랑 그리고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약품을 요 큰 시장에 나가 팔아야 된다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와주시면요, 팔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수출 모델이고요. 또 다른 건 이제 직접 판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 세계 바이오텍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대부분 다 기술 수출을 해요. 임상 1상 이상 끝나면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요. 그러면서 매출 로열티를 받는 구조인데, 글로벌 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직접 판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 마진 측면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이 판매 마진을 좀 고려를 해보면요, 한 평균적으로 50%는 받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진이고 레버리지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되려면 이 직판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75% 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국에 진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은 되게 굉장히 복잡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랑만 상대하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사보험 이제 위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해관계자가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직판의 난이도가 어렵다인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제 미국 이제 현지 애널리스트를 추정한 좀 데이터인데요. 이거 좀 통계 자료이고요.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했을 때 기존 이제 추정치보다 좀 못판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의약품들이 못판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이런 이제 유통망의 관리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가기 전에 같은 이제 일본 그리고 중국 제약사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글로벌 제약사처럼 직판망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왼쪽 이제 요 차트를 봐주시면 일본이랑 중국 상위 5개 제약사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5개 제약사 다 모두 다 직판망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진이라는 제약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하고요. 다케라 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가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제약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 직판망에 대한 성과를 좀 도출하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 회사가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셀트리온, 그리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 다음 녹십자, 요 3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품목들은 조금씩은 다르고요. 적응증도 다른데, 오른쪽을 봐주시면 각각 타깃하고 있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요 IBD라는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요 시장이 가장 크고요. 시장 규모가 연간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5년 이제 직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이유는요. 여기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연중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사인데요.
일단 SK 바이오팜이랑 녹십자는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가 좋을 때 같이 좀 올랐었고요. SK 바이오팜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흑자전환, 분기 흑자전환하면서 이제 직판에 대한 레버리지가 나오는 구간이고, 녹십자 역시 알리글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선적이 되면서 매출이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 셀트리온만 좋지 못했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이 하고자 하는 요 진펜트라라는 신약이 생각보다 이제 조금 더 슬로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시적 발표가 있었지만 진펜트라가 생각보다 3분기까지 조금 슬로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박스권에 갇혀서 그리고 이제 그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로 올라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단추는 결국엔 말씀드린 진펜트라입니다. 그래서 진펜트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보험과 관련된 PBM입니다. 그래서 PBM의 마지막 가장 큰 세 번째 마지막 PBM과도 등재가 이제 올해 10월에 만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효과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사례를 보면 1조 원까지 높아지는데 이제 다케다 엔티비오인데요. 1조 원까지 높아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셀트리온이 제시한 숫자는 좀 높기는 했지만요. 1조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속도 경쟁사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개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직판망을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결국에 아직 시장이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더 긴 이야기지만 직판망을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결국에는 이걸 레버리지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애들 제품을 들고 와서 우리가 뭐 팔아주겠다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좀 긴 호흡에서 이제 따라가 보자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신약 개발 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요, 이게 2019년에 조금 전 주목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제약사의 브루킨사라는 약인데 이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FDA 허가 받기 전까지는요, 중국이 기술 수출을 글로벌리 많이 못했습니다. 거의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가 연간의 이제 규모였는데요. 이게 요 1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결국에 지금은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수준까지 왔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만의 요인은 아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폭점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되면 저는 올해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가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딜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봐주시면 저 이제 두 개의 주목이 필요한데, 하나는 알테오젠이고 두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제 올해 머크와 키트루다 이제 SC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는 다이치산교랑 에너투 딜도 나왔는데, 이런 이제 딜들은 사실 굉장히 국내 제약바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한양행이 FDA 승인 받은 건도 국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중국 사례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딜들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높아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가인데요. 일단 글로벌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딜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가, 그리고 VC에서 어디에 많이 투자했는가, 그리고 IPO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요 세 가지고요. 그 측면에서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전히 비만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쪽에서 좀 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관련된 종목은 이런 이제 트렌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메세라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올해 미국 바이오 벤처에서 그 펀딩을 받은 규모로 탑 5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A이고 총 펀딩 규모는 거의 3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얘네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요 파이프라인들을 국내 바이오텍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자료를 찾으면서 얘네가 펀딩 규모가 요 메세라라는 이제 회사가 펀딩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세라 같은 회사는 좀 더 트래킹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를 봐주시면요,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뭐 신약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건 조금 더 이제 보너스 장표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좀 이제 주요 기업들이고요. 연간 이제 내년에 봤을 때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기업들은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한미약품,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뭐 세 개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산업 관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그리고 자가 면역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만이 먼저이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비만 치료제를 맞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위고비라는 약물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비만 치료제들 시중에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한 거 아닌가, 우리 너무 후발주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앞으로 세 가지 트렌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비만 신약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인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체중 감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와 있던 뭐 위고비나 뭐 이런 이제 뭐 그 젯바운드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체중 감량 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재미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을까?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경구용이고요. 글로벌에서 볼 때는 뭐 이제 일라이릴리나 이런 데서 컨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경구용의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20%에서 30%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시된 약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가 근육 유지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제 비만 약들은요, 체중 감소량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소가 결국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체지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제지방이라 부르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근육이나 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빼고 싶은 거는 체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는 신약은 우리가 근육은 유지를 시켜주면서 체지방만 빼주겠다라는 그런 약물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받으시면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의 개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회사는 뭐 국내에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만 정말 신약으로서 글로벌리 경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회사 중에는 가장 이제 한미약품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요 라트리아라는 이 파이프라인인데, 요건 이제 3중 작용제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체중 감소, 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중에 우리가 베스트 인 클래스를 하겠다, 제일 좋은 약물 하겠다라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내년 6월에 ADA라는 학회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요 UCN2는 최근에 이제 오비시티 위크에서 공개가 된 파이프라인인데, 시장의 그 현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유지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이고요. 근육 유지는 아직까지 기존에 출시된 약도 없고, 앞서서 개발된 파이프라인인데도 아직까지는 이게 다 IV 정맥 주사 투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고,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건 이제 자가면역 질환 시장이고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가 연간 한 1,000조 원 정도 팔립니다. 그 중에 20% 정도가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전 세계 의약품 적응증 기준으로 따지면 2위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타깃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 FcRN이라는 타깃이고요. 여기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FcRN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개발해서 이뮤노반트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회사가 있고요. 왼쪽 차트 봐주시면 이제 아제넥스랑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을 비교했는데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 됩니다. 얘네 40조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가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한 요 자가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이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제일 좋은 물질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제넥스가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형 적응증에 아제넥스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의 모멘텀은 결국에 대형 적응증으로 우리가 제일 좋은 물질을 가지고 들어간다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진펜테라 슬로우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 글로벌 제약사 관점에서 판매망에 대한 레버리지가 나오는 구간이 좀 길게 보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상저하고로 셀트리온은 조금 길게 보면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키워드는 이제 신약 개발, 그러니까 신약 모멘텀이고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의 이제 대주주들 간의 지분권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약 가치가 가려져 있다인데 내년에는 한미약품의 이제 비만 그리고 메시 이 두 개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들의 모멘텀들이 주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가치를 저는 합산을 하면 현재 적정 시총이 한 5.6조 원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데이터 잘 나오면 7조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잘 나오면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경영권을 차치하고 본질 가치를 좀 보자인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아까 모멘텀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말고 이제 결국에 밸류에이션을 따지더라도 저는 이뮤노반트 대비 상대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년에 제약바이오 좋을 것 같다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투자 일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관련된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